요즘 주한미군으로 말이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는 인프라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배정받고 싶은 미군들이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미군 여성은 주한미군이 된 것이 싫은지 매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훈련이야? 진짜 전쟁이 뭔지 알기나 해? 이렇게 소리치던 그녀 앞에 진짜 전쟁을 보여주겠다던 한국 남자. 그를 만난 뒤 그녀는 밤마다 어떤 전쟁을 하기에 항복을 매일 한다는데요. 180도 바뀐 그녀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제가 미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을 때 저는 누구보다 강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까지 온갖 위험 지역을 누비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동료들이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이 당연했어요. 3년 동안 15번의 고강도 작전에 투입되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작전에서 모든 게 틀어졌어요. 한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었는데 우리 팀이 적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던 마이크 상병이 RPG 파편의 다리를 관통당했어요. 피가 쏟아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철수하라. 는 상부의 명령이 무전을 통해 들려왔어요. 하지만 마이크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 자리에 두고 가면 확실히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명령을 무시하고 그를 등에 업은 채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어깨와 다리에 스치는 총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마이크를 안전지대까지 옮겼고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그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치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후 저는 용맹훈장을 받았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군 상층부의 평가는 달랐어요. 명령불복종을 저지른 불안정한 요원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내가 한 일은 분명 용감했다. 하지만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려 작전을 망치는 요원을 특전사에 둘 수는 없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3년간 제 인생 전부였던 특전사 배지를 떼어내는 순간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전출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배속. 처음 그 명령서를 봤을 때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 있지만 제게는 그저 지구 반대편의 평화로운 소국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전쟁도 없고 위험도 없는 그야말로 휴양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어요. 에밀리, 잠깐 쉬어가는 거야. 23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특전사에서 밀려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습하고 무거운 공기,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긋한 분위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공항에서 용산기지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지만 전쟁의 흔적이나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정문을 통과하면서 제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어요. 경비병들의 표정도 너무 평화로웠고 기지 내부 분위기도 제가 알던 군 기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소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첫 브리핑에서 만난 상관은 친절했어요. 에밀리, 여기서는 좀 편하게 지내.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고 우리 임무도 크게 힘들지 않아.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편하게 지내려고 군인이 된 게 아니었어요. 숙소 배정을 받고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기지 밖으로는 평범한 한국인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이상했어요. 제가 며칠 전까지 있던 곳은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전장이었는데 여기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첫 주 동안 저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체조, 간단한 보고서 작성, 정비 점검 같은 일들은 제게 너무나 무의미해 보였어요. 전투 상황에서 순식간에 생사가 갈리는 긴장감에 익숙했던 저에게 이런 평범한 업무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든 건 카투사 병사들이었어요.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평균 키가 제가 알던 미군들보다 훨씬 작았고 체격도 왜소해 보였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카투사들과 함께 업무를 하게 된 날, 저는 미국식 군기로 그들을 대했어요. 빨리 움직여. 시간이 없어. 하지만 그들은 제 예상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당황하면서도 서로 한국어로 뭔가를 속삭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군인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그들을 관찰해봤어요. 미군 식당과 달리 카투사들은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고 분위기 자체가 너무 느슨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군대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카투사 병사가 업무 중에 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깨웠어요.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그 병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어딘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밤새 다른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카투사들과 함께하는 모든 업무가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보기에는 군인다운 긴장감도 부족했어요. 저는 자주 영어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언제 끝내나요? 미군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카투사들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미군 동료들도 저를 말리려 했어요. 제 동료인 제임스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에밀리, 너무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내가 있던 곳과 달라.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임스, 군인은 어디에 있든 군인이어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부대 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카투사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미군 동료들도 저와 함께 일하는 걸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숙소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여기 있는 건가? 특히 화가 났던 건 제가 몇 년간 익혀온 전투 기술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었어요. 저격훈련, 폭발물 해체, 근접 전투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날개가 꺾인 독수리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날이 서 있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냈고 카투사들과는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표정도 항상 굳어 있었고 웃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기지 밖을 산책하다가 한국의 일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들. 이 모든 게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제게는 오히려 괴로웠어요. 이런 평화로운 곳에 왜 군대가 필요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구하고 적과 맞서 싸우던 그때가 그리웠어요. 그때의 저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고 제 존재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어요. 매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아무런 위험도 없는 환경에서 군인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갔어요. 결국 첫 달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상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일은 없나요? 더 도전적인 업무는 없을까요? 하지만 상관의 대답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에밀리, 여기서는 평화 유지가 우리 임무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그날 밤 저는 특전사 시절의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작전 후 웃고 있는 모습들. 그때의 저는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일 더 날카로워졌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갔습니다. 특히 카투사들에 대한 제 편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들이 군인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제 수준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첫 달의 마지막 날,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리고 드디어 제가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투사와의 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공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브리핑을 듣는 순간 제 기분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훈련 강도는 한국군 카투사와 동일하게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고 항의했어요. 왜 우리가 그들 수준에 맞춰야 하나요? 미군의 훈련 기준을 낮추는 게 맞습니까? 브리핑을 진행하던 스미스 대위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저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제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3년 후 특전사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커리어에 치명적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상관실로 호출되었어요. 스미스 대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밀리, 너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이곳은 내가 혼자 있는 곳이 아니야.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대위님, 저는 약한 쪽에 맞춰 훈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퇴보예요. 제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위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에밀리, 이건 명령이야.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면 징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연합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 태도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훈련 첫날, 카투사들과 함께 준비운동을 할 때부터 저는 삐딱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카투사들의 평균 키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작았어요. 대부분 180cm 안팎 정도였고 체격도 미군에 비해 왜소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애들과 함께 훈련해서 뭘 배우겠어? 첫 번째 훈련은 기본 체력 측정이었어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최고 점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특전사 시절 단련된 제 체력을 과시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물론 제가 전체 1등을 했지만 몇몇 카투사들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한 명은 저와 거의 비슷한 기록을 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역시 미군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체력 측정이 끝난 후 본격적인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산악행군이었어요. 25kg 장비를 메고 15km를 걸어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유를 부렸어요. 이 정도는 가볍지 라고 생각하며 선두에 섰습니다. 하지만 산길이 생각보다 험했어요. 한국에 사는 제가 훈련받았던 미국의 사막이나 평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파른 경사, 미끄러운 돌길 그리고 습한 날씨까지 모든 조건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저는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들은 묵묵히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는데 카투사들은 여전히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흡도 안정적이었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군 부대보다 카투사들이 앞질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이런 훈련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누군가 지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물을 나눠 마시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계속 보였습니다. 미군의 개인 중심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3시간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카투사들은 여전히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 중 몇 명이 저를 도우려고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카투사가 서툰 영어로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했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훈련이 끝났을 때 저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카투사들은 대부분 멀쩡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군 동료들에게 불만을 털어놨어요. 이해할 수 없어. 왜 우리가 저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훈련해야 해?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에밀리,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다른 방식일 뿐이야. 다음날 훈련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팀 단위 전술 훈련이었는데 카투사들의 조직력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제가 알던 특전사의 소수정예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지만 그 효율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또다시 훈련 방식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한 카투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사였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실례하지만 당신의 태도가 우리 병사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제 태도요? 더 나은 훈련을 원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 중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더 나은 훈련을 원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무시한다고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훈련 교관이 개입했어요. 그날 훈련은 일찍 종료되었고 저는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에밀리,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징계 조치를 피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군들은 체계는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능력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특전사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훈련 마지막 날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훈련이 모두 끝난 후 한 카투사 간부로 보이는 자가 우리 부대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고 인상이 매우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 간부는 저를 따로 불러서 대화를 요청했어요. 회의실에서 마주 앉자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연합훈련 중 당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기준을 유지하려고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는 차분히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불평과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 병사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자신감이요? 무슨 자신감 말이에요? 이건 군사훈련이어야 하는데 여름 캠프도 아니고 진짜 전투도 없고 진짜 위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 간부는 더욱 침착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평화로운 나라는 진짜 군사훈련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때 그 간부가 말했어요.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겠네요. 저는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책임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두 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의 실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당신의 주장을 증명해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좋아요. 증명해보겠어요. 하지만 당신네 병사들이 따라오지 못해도 저 탓하지 마세요. 그 간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정말 다른 차원의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미이중대와의 전술 훈련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훈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어요. 20km 완전무장 행군, 장애물 극복 그리고 모의 전투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은 저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들은 전혀 지친 기색 없이 훈련을 소화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JSA 경비대대 훈련이었어요. 경계 근무의 정밀함과 집중력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 이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느슨한 한국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한 UDT 훈련에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수중훈련, 폭발물 처리, 정밀 사격. 모든 분야에서 그들의 실력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격 훈련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생생해요. 저는 제 저격 실력을 자랑하며 한국군 교관을 은근히 도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정도 거리는 기본이에요. 그러자 그때 처음 만났던 카투사 간부가 직접 사격장에 나타났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격총을 들더니 저보다 훨씬 멀리 있는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1발, 2발, 3발. 모두 정중앙이었어요.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가 사격을 마치고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훈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틀렸을까?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저는 아직 그 간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완벽한 사격 실력만이 제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격 실력을 보여준 후 저는 며칠 동안 복잡한 감정에 시달렸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카투사 간부가 저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주말
저는 처음으로 기지 밖으로 나가 휴가를 보내기로 했어요. 동료들은 명동이나 홍대를 추천했지만 저는 조용한 곳을 원했습니다.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근처의 작은 카페 거리를 선택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혼자 카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한국의 거리 풍경은 여전히 제게 신기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카페들, 그리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람들. 전쟁터의 긴장감과는 정반대의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한 카페 앞에서 잠시 메뉴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제 시야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색 청바지에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특유의 자세와 걸음걸이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그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 카투사 간부였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날카로웠던 군인의 인상과는 달리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피하려고 했어요. 아직 그와 마주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사격 훈련에서의 패배가 아직도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가 저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계속 걸었지만 그는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혹시 아직도 불만 많으십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간인 복장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부대에서 보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이 아니라 친근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주말에 혼자 나오셨네요. 이 근처 카페들 괜찮죠? 그의 말투도 부대에서와는 달랐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지만 무작정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아니면 차라도.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어요. 부대에서는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게다가 그의 사격 실력을 본 후로 저는 그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카페 말고 다른 곳으로요. 그는 근처에 조용한 펍을 제안했어요. 낮 시간이라 사람도 많지 않고 대화하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맥주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고 그 역시 제 기분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맥주 한 모금을 마신 후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격 실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당신도 충분히 실력이 있으시던데요. 하지만 저는 그의 겸손함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운이라고요? 그런 정확도는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UDT 출신이에요. 수중 침투나 정밀 사격이 주 특기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UDT는 한국 해군의 특수부대였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건 일반 카투사가 아니라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 무지함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왜 카투사로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군 간부가 된 뒤로 부대 지정은 계속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젠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카투사 기간을 마치고 전역할 예정입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전역 후에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유도 어린 시절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이라고 했어요. 한국 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한국군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군은 모병제라서 직업군인들이 대부분이지만 한국군은 징병제예요.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인 훈련을 해야 하죠.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훈련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미군처럼 개인의 특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팀워크를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군의 훈련 방식을 무시했던 이유가 단순한 편견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 나름의 체계와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미군의 방식도 훌륭해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황과 조건이 다를 뿐이죠.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의 균형 잡힌 시각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저는 제가 특전사에서 어떻게 해제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힘들었겠네요. 그가 공감하며 말했어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의 진심 어린 위로가 저에게는 의외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때요? UDT에서 나와서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어요. 그는 예상보다 훨씬 사려 깊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유머 감각도 뛰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그가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익숙해졌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의 제안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에게 점점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부대에서 보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배려심이 깊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술이 조금 취한 상태에서 말했어요. 처음에 당신들을 많이 무시했어요. 미안해요. 그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의 관대함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길어지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약간 도발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요? 그가 물어보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라는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밤에는 어떨까 싶어서요. 제 말에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보고 저는 내심 만족했어요. 드디어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생각보다 빨리 진정했습니다. 그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당당한 반응이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되물어보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요.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어요. 저는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특전사 시절에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 우리는 펍을 나와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동안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서로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어요. 그의 집은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간단하지만 세련된 인테리어가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항복이라는 단어를 외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패배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전투에서의 항복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완전한 만족이었어요. 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었어요. 제 모든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벽이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가 깨어나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아침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완전히 정복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어제보다 더 편안하게 대화했어요. 모든 벽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대화는 더욱 진솔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좌절이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 대한 확실한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진 그가 제게 알려준 본명이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회성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제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부대에서 그를 다시 봤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어요. 군복을 입은 그는 다시 카투사 간부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다른 면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서로 눈빛만 교환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말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강 근처의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유진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 음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메뉴를 골라줬습니다. 이건 불고기예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죠. 그가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의 배려심에 감동했어요. 특전사 시절에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식사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부산 출신이라고 했고 가족은 부모님과 누나 한 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군 복무 중에 다른 꿈을 갖게 되었다고 했어요. 전역하면 뭘 하고 싶어요? 제가 물어보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특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쪽으로요. 그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어요. 평일에는 부대에서 일할 때 살짝 눈인사를 나누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줬어요.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홍대. 그와 함께 다닌 모든 곳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왕궁이었어요. 지금도 매시간 교대식을 볼 수 있죠. 경복궁에서 그가 설명해주는 걸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긴 역사에 놀랐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긴 역사를 가진 나라였거든요. 우리 관계의 특별한 점은 서로의 직업을 이해한다는 것이었어요. 둘 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훈련의 고단함이나 규율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만큼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도 있었어요. 미군과 한국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대답했어요. 미군은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지만 한국군은 팀워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문화의 차이죠.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이고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니까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유진에 대한 제 감정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특전사 시절부터 제 안에 있던 긴장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역시 저에 대해 진지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제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챙겨줬거든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했어요. 군대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연애는 금지되어 있었고 특히 미군과 카투사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부대에서 만날 때는 완전히 공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전역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고 저 역시 특전사 복귀 외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은 없어요?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당황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제가 망설이며 대답하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컨디션 난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생리가 늦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어요. 특전사 시절 의료진으로부터 극한 훈련으로 인해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며칠 고민하다가 저는 기지 밖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국어 번역 앱을 준비하고 최대한 조용히 검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임신 테스트를 받고 싶어요.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검사를 받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축하드려요. 임신하셨네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임신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는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기쁨, 당황, 걱정,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유진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였어요. 우리는 아직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고,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주말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유진은 제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즉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모를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아이예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의 확고한 말투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자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함께 결정할 문제니까요. 그의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태도가 저를 안정시켜줬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전사로서의 커리어, 한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모든 게 새롭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확실해지는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본능이었습니다. 평생 전투만 생각하며 살아온 제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다른 종류의 본능을 느끼고 있었어요. 2주,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자진 전역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전사 복귀라는 제 오랜 꿈을 포기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책임감이 그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유진에게 제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말없이 저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함께 잘 해보자고요. 그의 품에서 저는 비로소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부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결혼과 임신, 그리고 전역 신청까지. 모든 게 동시에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당한 각오가 필요했어요. 먼저 스미스 대위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대위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역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대위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역이라니.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도 했습니다. 대위의 입이 벌어졌어요. 결혼? 누구와? 그가 묻자 저는 망설였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거든요. 한국군 유진 대위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대위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군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 소식이 부대 전체에 퍼졌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축하해줬지만 어떤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밀리, 정말 그 카투사와 결혼하는 거야? 제 절친한 동료였던 리사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괜찮아.
하지만 정말 놀랍다. 리사의 솔직한 반응이 대부분 동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한국 남자들은 약하다 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는 동료들은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였거든요. 하지만 유진을 직접 만난 동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의 침착하고 신사적인 모습 그리고 저를 대하는 세심한 태도를 보고 나서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밀리 남편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정말 잘하더라. 또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저녁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군인이 아닌 삶, 엄마가 되는 것,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전역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자금으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주택 렌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조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당신의 미군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미군들이 뭘 원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저 역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아침마다 메스꺼움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제 몸 안에서 자라는 생명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괜찮아요? 유진이 항상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는 임신에 대한 책을 읽으며 저보다 더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 저녁일이 다가왔어요. 동료들이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고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 하는 인사를 받으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실감했어요. 전역하고 결혼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임신 7개월째까지는 비교적 평온했지만 출산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특전사 시절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지만 출산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어요. 유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심한 예비 아빠였어요. 산부인과 진료에 빠짐없이 동행했고 출산 관련 책들을 저보다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통 산후조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역국이 산모에게 좋다고 하네요. 어머니께 레시피를 배워올게요. 그가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전투에서는 차가운 기계 같았던 제가 이제는 이런 일상적인 대화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유진의 사업 준비도 본격화되었어요. 그는 용산기지 근처에 괜찮은 주택들을 알아보고 있었고 미군들의 주거 선호도에 대한 제 조언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군들은 보안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선호해요. 그리고 가구가 완비된 곳을 좋아하죠. 제가 조언하면 그는 꼼꼼히 메모를 했어요. 특전사 시절의 경험이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왔어요. 새벽 3시경 진통이 시작되었고 유진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엘라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미리 정해둔 이름이었어요. 엘리자베스의 애칭이면서 동시에 한국어로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작은 엘라를 바라봤어요. 정말 예뻐요. 당신을 닮았네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진의 눈매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작고 조그만 생명체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출산 후 제 몸은 상상 이상으로 변했어요. 특전사 시절 단련된 근육들은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적을 무찌르는 것이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엘라를 보호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당신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엄마의 눈빛이 된 것 같아요. 거울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유진의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에 감동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아가야, 엄마 젖 많이 먹어라. 어머니가 한국어로 중얼거리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되니까 한국어 습득 속도도 빨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엘라가 태어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렌탈 주택을 계약하고 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제 미군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에밀리가 추천하는 곳이라면 믿을 만하지. 제 예전 동료들이 말했어요.
첫 번째 임차인은 제 동료의 가족이었고 그들의 만족도가 높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변화를 느꼈어요. 생리가 다시 늦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설마 했지만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는 역시 임신이었어요. 벌써 둘째라고? 저 자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엘라도 아직 어린데 벌써 둘째라니.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한 명 키우는 것도 어렵고 3명 키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냥 키우면 되죠. 그의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태도가 저를 안정시켜줬습니다. 둘째 임신 기간 동안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어요. 벌써 3번째 주택을 추가로 계약했고 미군 커뮤니티에서 유진의 렌탈 서비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인 사업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당신 남편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미군 아내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불편해하는 점들을 미리 알아서 해결해주더라. 유진의 세심함과 성실함이 사업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엘라가 돌이 되던 해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아들이었고 이름은 이안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어로도 자연스럽고 영어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을 골랐어요.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전사 시절 밤새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행복한 피로감은 처음이었어요. 유진은 더욱 바빠졌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새벽에 이안이 울면 제가 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달래주었고 엘라와는 매일 저녁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빠, 이야기 더. 엘라가 유진에게 졸라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인가 엘라는 제게는 영어로, 유진에게는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안이 생후 1살이 되기도 전에 또 다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임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연년생으로 3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진짜 셋째예요? 유진도 이번에는 조금 놀란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더 시끌벅적해지겠네요. 주변 미군 동료들과 친구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어요. 에밀리,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정말 계획 없이 사는구나 하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반응은 제가 예전에 한국 남자들을 무시했던 동료들이었어요. 그렇게 한국 남자 못한다고 그랬으면서 지금 몇 명째야? 리사가 농담조로 물어봤어요. 아, 나 이제 하루에도 항복을 몇 번 외치는지 몰라. 정말 감당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전에 제가 무시했던 한국 남자가 지금은 저를 가장 강하게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셋째 임신 기간 동안 사업은 더욱 확장되었어요. 이제 총 8채의 주택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도 2명을 고용했습니다. 유진의 꼼꼼한 관리와 제 미군 네트워크 덕분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유진이 고마워했지만 저는 그의 성실함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군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신뢰였거든요. 셋째인 소피아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꾸린 기분이었어요. 엘라, 이안, 소피아. 세 아이 모두 건강하고 예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아의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엄마, 나도 아기 안고 싶어. 2살이 된 엘라가 말했어요. 이안 오빠도 안고 싶다고 해. 아이들끼리도 서로를 돌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날카롭고 공격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인내심과 포용력이 생겼습니다. 밤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24시간 작전 수행보다 더 힘들었지만 그 보람은 비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정말 좋은 엄마가 되었어요. 유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은 완벽해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육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잠 부족이었어요. 새 아이가 번갈아 가며 울면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단련된 체력도 이때만큼은 한계를 느꼈어요. 오늘도 항복이에요. 저는 유진에게 매일 아침 말했어요. 하지만 이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행복한 포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엄마의 달콤한 항복이었어요. 한국어도 급속도로 늘었어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요했거든요. 특히 유진의 어머니가 자주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니까 관계가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한국말 정말 잘해.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어요. 이제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고객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꼼꼼한 서비스와 제 언어 능력이 시너지를 발휘했어요. 우리 회사 이제 제법 알려졌어요. 유진이 뿌듯해했어요.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수입 덕분에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제 한계를 매일 시험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지쳐 있었고 밤에 잠들 때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엄마 사랑해. 엘라가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녹아내렸어요. 아빠도 사랑해. 이안이 유진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에 놀러 왔을 때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에밀리, 너 정말 한국 아줌마 다 됐네. 하면서 웃었지만 동시에 부러워하는 기색도 역력했어요. 행복해 보인다. 리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날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 저 자신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이중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사용되었고 아이들은 두 언어 모두에 능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똑똑해요. 유진이 자랑했어요. 두 개 언어를 동시에 배우니까 뇌 발달에도 좋을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의 언어 능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유진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서로에게 말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는 종종 유진에게 물어봤어요. 특전사였던 제가 새 아이의 엄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의 변화가 정말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UDT에서 나와서 사업하고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새 아이 아빠가 될 줄은 몰랐죠. 우리 둘 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전의 삶보다 훨씬 충실하고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는 것보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의 말에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새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동시에 매일이 축제 같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첫걸음, 첫말, 첫 웃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유진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육아의 일상이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셋째 소피아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유진의 사업이 안정궤도에 올라서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졌거든요. 새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과 조용한 동네 환경을 고려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새 집은 전형적인 한국식 단독주택이었어요. 3층 건물에 작은 마당이 있고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전통 가옥 스타일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간이 우리 가족에게 완벽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 집 마당에서 놀 수 있어? 엘라가 이사 첫날 신나게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자랐던 저에게도 마당이 있는 집은 특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신기했나 봅니다. 동네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이면 학교 가는 아이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는 산책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긴장감 넘치는 환경에 익숙했던 제게는 이런 평온함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어요. 엘라는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안은 3살로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소피아는 아직 집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우리 엘라 한국어 정말 잘해요. 유치원 선생님이 상담 때 말씀해 주셨어요. 아빠가 한국분이라 그런지 다른 외국인 아이들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엘라는 집에서는 저에게 영어로, 유진에게는 한국어로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엘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특전사였다고 말했어. 저는 웃으면서도 씁쓸했어요. 아이에게는 아빠가 자랑스러운 존재인 걸 보며 뿌듯했지만 동시에 제 과거도 함께 떠올랐거든요. 그래?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제가 물어보자 엘라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도 특전사였다고 말해줬어. 아이의 순수한 자랑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진의 사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총 15채의 주택을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서비스를 확장했어요. 여보, 이번 달 수익이 목표치를 넘었어요. 유진이 기쁘게 보고했어요. 매달 꾸준히 성장하는 사업을 보면서 저는 그의 성실함과 사업 감각에 계속 놀라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외국인 고객들과의 소통에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참여했습니다. 비록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주된 일이었지만, 사업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 사업 절반도 못했을 거예요. 유진이 항상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이중 문화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을 모두 먹었고, 명절에는 한국 전통을 따르면서도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도 챙겼습니다. 추석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드려야 해. 유진이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했어요. 아이들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곤 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적진을 정찰하던 그때, 동료들과 함께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수행하던 그 시절.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구나.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생각하며 중얼거렸어요. 총을 들고 적과 맞서던 그때의 저와 지금 아이들의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저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지금의 저도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매일 밤 울어대는 아이들을 달래고, 아픈 아이를 돌보고, 3명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었어요. 오늘도 항복. 저는 매일 밤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항복은 패배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아이들이 아플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셋 중 한 명이 열이 나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될까봐 밤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럴 때면 특전사 시절의 체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여보, 제가 깨서 할게요. 유진이 항상 먼저 일어나려고 했지만 저는 그만 자라고 했어요. 낮에 사업 때문에 바쁜 그가 밤에까지 잠을 못 자면 안 되겠더라고요. 엘라가 6살, 이안이 5살, 소피아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엘라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이안은 활발하고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소피아는 두 오빠 언니를 따라다니며 온갖 장난을 치는 막내였어요. 엄마, 나는 커서 뭐가 될까? 엘라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엘라가 하고 싶은 게 뭐든 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매일이 새로운 일의 연속이었고,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성취감보다 컸습니다. 동네 다른 엄마들과도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급속도로 늘었어요. 에밀리 씨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동네 엄마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들 덕분에 배운 거예요. 라고 대답하면 모두들 웃으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유진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 너무 예뻐.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습니다. 사업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유진은 더 큰 규모의 서비스 아파트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저도 본격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당신의 국제적 감각이 필요해요. 유진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한국인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진짜 비즈니스 파트너로 함께해요. 저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는 것도 소중했지만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유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웠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우리. 제가 말하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후회해요? 제가 물어보자 유진은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특전사로서의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의 삶이 훨씬 충실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녁, 유진이 갑자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여보, 넷째는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넷째?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너 진짜 나랑 싸울래? 새아이도 이미 충분히 힘든데 넷째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집이 너무 시끌벅적해서 좋은 것 같아서요. 그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 정말 항복이에요. 저는 유진을 보며 웃었어요. 이 남자 앞에서는 정말 언제나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특전사가 되어 온갖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한국에 와서 편견과 싸우다가 사랑에 빠지고 지금은 새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작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아이가 저를 둘러싸고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가들. 아이들을 꼭 안으며 저는 말했어요. 특전사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순간들이 지금은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유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키스하고 갈 때 저는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에게 말하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미래를 생각해봤어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이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길을 갈 때는 어떨까? 그때가 되면 또 새로운 도전이 있겠지. 저는 혼자 말하며 웃었어요. 인생은 계속 변화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제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가끔 옛 동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잘 지내지? 하는 안부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가족 사진을 보내줬어요.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리사가 답장을 보냈어요. 언젠가 한국에 놀러 갈게. 예전 동료들이 제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것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전쟁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숙제 도와주기, 간식 챙겨주기, 형제자매 싸움 말리기. 정말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안이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 엘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소피아가 내 그림 찢었어. 이안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이럴 때면 특전사 시절의 위기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자, 모두 진정하고 엄마 말 들어봐.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도 일종의 전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유진이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왔다 하며 세 명이 동시에 안기는 모습을 보면 저는 항상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유진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오늘도 항복이었어요. 하지만 이 항복은 언제나 행복한 항복이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유진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일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그의 말에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이제 곧 엘라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성장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가족 정말 특별해요. 저는 유진에게 말했어요. 국경도 넘고 문화도 넘어서 만들어진 가족이니까요. 그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특별할 거예요. 유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길이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작전이었다는 확신과 함께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언제든 행복하게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